안녕하세요. 오믹스 특수고용 기기실 단기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의 장비 소개 및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동 워크플로우, 이 시간부터는 NTA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TA 응용 소개,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오믹스 특수고용 기기실에서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장비 수가 및 이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운동은 1827년에 식물학자였던 로버트 브라운이 식물의 수정 과정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수면에 있는 꽃가루를 관찰하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수면 위에 떠 있는 꽃가루가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했고, 이것들이 왜 랜덤하게 움직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꽃가루가 생명체로서 또 어떤 가장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년도 정도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 스몰 파티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은 어떤 액체면 예를 들면 물 분자 같은 것이 있고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물 분자가 이 지금 떠 있는 꽃가루 같은 미소 입자에 충돌해서 그 입자가 불규칙적인 랜덤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들의 이동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시리를 제시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물 분자들이 그 작은 입자와 충돌해가지고 이런 랜덤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을 제시한 거죠. 이후에는 이 이론을 장 바티스트 페랭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고 192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NTA 장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노파티클의 언노운 사이즈 정보를 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워터에 서스펜션 되어 있는 100나노미터짜리 폴리스타이렌 비드를 NTA를 분석해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린지를 이용해서 튜브에 있는 샘플들을 장치에 로딩을 하죠. 장치에 로딩을 하고 이런 챔버에 샘플이 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표시된 지역에 샘플이 로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저희가 레이저를 때려줍니다. 레이저를 때려줘서 쏴줘서 그 레이저를 때려주면 그 파티클 입자가 받아서 그 부딪혀서 거기서부터 산란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산란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산란광들을 고성능 마이크로스코프과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선생님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다음과 같이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각각의 파티클 입자고요. 그 파티클 입자의 그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브라우니안 운동을 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디비주얼 파티클의 입자들을 시간당 25에서 30프레임 정도로 계속 실시간으로 디텍션을 하게 되고 그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반복해서 저장한 데이터들을, 이런 움직임들을 저장한 데이터들을 나중에 데이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계산하느냐? 지금 이 파티클별로 지금 빨간 점으로 궤적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XYZ 상에서 그 파티클들이 움직인 결국엔 변이값,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계산합니다. 그 변이값으로부터 나중에 그 스토크 아인슈타인 이큐에이션을 대입을 해가지고 입자의 그 사이즈, 그러니까 다이아미터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를 통해 그 언노운 나노 입자의 파티클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NTA 분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X축의 사이즈, 다이어미터의 그 정보와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Y축의 그 컨센트레이션, ml당 파티클 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이즈 정보를 보시면 아까 그 동글동글하게 움직이는 입자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그 XY 방향으로 움직임의 그 변이값,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민 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표시했는데요. 이것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디퓨전 코에피션트 DT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DT 값을 구한 상태에서 그 스트로크 아인슈타인 이큐에이션에 대입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볼츠만 상수나 온도, 비스코시티, 그 다음에 디퓨전 코에피션트까지 다 이미 다 주어진 값이고 구한 값인데, 그러면은 D 값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각각의 입자들을 전부 모니터링해서 그 사이즈 정보와 디스트리뷰션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입니다. 특정한 부피 내에 샘플 주입을 했고 그 영역의 그
그 부피 내에 파티클 수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ml당은 몇 개의 그 파티클 수가 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걸 통해서 파티클 그 ml당 뭐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농도 정보까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NT의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든 나노파티클 분석에 있어서 NT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나노파티클 분야에서 이 연구가 많이 된 분야죠. 그리고 뭐 드럭 딜리버리나 캔서 진단 혹은 바이오 센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골든 나노파티클 분석에 있어서는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템 분석,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그래프를 많이 활용해 왔는데 마치 골든 스탠다드처럼 많이 활용해 왔는데 그 합성한 골든 나노파티클의 사이즈와 모양을 이렇게 그림처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로요. 직접 눈으로 컨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다만 이제 샘플 분석과 그 프랩 과정이 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하지만 NT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스펜션이 있는 상태 그대로 로딩 해가지고 매우 빠르게 사이즈와 컨센트레이션 정보까지 또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정보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 샘플 프랩도 거의 최소화하면서 골든 나노파티클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NTL 이용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백신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있어서 NTL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레비스 백신, 광견병 백신이고요. 사노피 파스트레스에서 생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백신의 타입 중에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백신이라고 해서 VL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쪽은 비어있고 바이오 라이크 파티클의 표면에다가 실제로 이뮤노제닉 피처를 보이는 글라이코 프로틴을 어셈블리 해놓은 형태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이제 동물세포에서 생산 호스 시스템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라툴라별로 여러 가지 공정에 있어서 뭐 에그리게이션 생기지 않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사이즈랑 모니터 그 농도를 확인하는 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죠. 이것들이 약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정 배치별로 생산된 파이널 프로덕의 그를 가지고 NTL로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예상되는 그 사이즈의 한 150, 평균가 150나노미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거를 이제 컨펌을 했고요. 이걸 바로 템으로 분석을 했을 때 해서 몰프러지와 사이즈 비교해 봤을 때 컨시스트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티제네시티 그 백신의 엔티제네시티를 테스트하는 것도 했습니다. 이 백신에다가 그 표면에 발현되는 백신의 표면에 발현되는 글라이코 프로틴과 반응하는 그 NTG-D125 모노클로널 엔티바이드를 처리해가지고 현금 모드로 NT에서 분석을 했죠. 그래서 그 글라이코 프로틴이 반응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이널 프로덕트에서 봤고 그 NTA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템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서로 그 몰플러지나 사이즈를 봤을 때 컨시스턴트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VLP의 생산 과정에 있어서 사이즈나 그 엔티제네시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NTA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파이널 백신 프로덕을 55도씨에 168시간 동안 7일 동안 노출시킨 다음에 그 백신의 안정성을 NTA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레이블링하지 않은 그냥 그 백신의 경우 처음부터 0시간부터 168시간까지 일단 NTA를 측정했을 때 사이즈의 변화는 그 파퓰레이션이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안티제네시티 평가를 안티 MAB를 레이블링한 다음에 안티제네시티를 평가해본 결과 시간에 따라서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그 MAB와 바인딩하는 그 농도가 퍼퓰레이션이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온에 노출될수록 저희가 그 만든 백신의 표면에 그 항원성을 인식하게 되는 그 글라이코 프로틴 그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콘포메이션한 변화가 일으켜서 실제 엔티 MAB와 반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된 백신을 이제 투입하게 되면 실제로 면역 반응이 별로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거를 한번 같은 55도씨 실도시 노출을 시킨 거를 7일 동안 노출시킨 거를 엘라이저와 그 다음에 지금 NTA 형광 레이블링과 NTA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경향성은
약간의 엘라이즈가 센시티브하지만 경향성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걸 똑같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기존의 이제 안티제니시티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엘라이저와 실제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추가로 더 평가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그 파이널 프로덕을 각각 온도는 25도씨와 37도로 정해놓고 25도씨에서는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37도씨에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노출시킨 보관한 그 프로덕을 그 레이블링 한 다음에 엔터 MAB로 레이블링 한 다음에 그 NTA와 엘라이자로 데이터를 각각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상관관계를 서로 확인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R스퀘어가 0.95 이상으로 상당히 상관관계가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봤을 때 NTA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백신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효과적으로 뭐 안정성 테스트, 고온에서의 안정성 테스트, 그 다음에 안티제네시티 테스트까지 상당히 그 엘라이즈와 코릴레이션을 좋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걸로 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이런 그 바이럴 백신 캐릭터라이제이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테인 애그리게이션 응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인 애그리게이션이 중요한 분야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바이오파마세티컬 분야가 있겠습니다. 단백질 의약품을 제조, 분리정제 혹은 제품 포뮬레이션 혹은 수송, 보관하는 과정에서 애그리게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의 솔러빌리티 혹은 에피커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로테인 애그리게이션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게 되고요. 또 하나 분야가 있다면 이제 클리니컬 쪽이죠. 대표적으로 뇌 퇴행성 질환, 프로테인 애그리게이션이 뇌 퇴행성 질환의 디벨롭과 관련이 많다는 건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프로테인이 이렇게 애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일어나기 전에는 사이즈가 보통 5에서 20나노미터 수준인데 이것들이 200에서 1000나노미터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NTA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애그리게이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트스트레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IgG를 50도의 히트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시간대별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NTA 이미지가 굉장히 살랑관계 커지고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애그리게이션이 진행되면서 사이즈가 커진 입자들이 진행된다는 증거가 되겠죠. 또 하나는 하이 컨센트레이션을 둘 수가 있는데요. BSL을 상당히 고농도로 어느 정도 애그리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50에서 150mg/ml까지 만들어 봐서 이들을 NT를 분석을 해봤더니 점점 사이즈가 큰 쪽으로 파퓰레이션이 디스트리뷰션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확인을 했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하이 솔트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솔트 농도를 다르게 했더니 얘네들이 애그리게이션 정도가 다르게 되더라 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0몰부터 NaCl을 0몰부터 1.5몰까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처리해가지고 처리하자마자 NTA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고농도로 가면 갈수록 애그리게이션이 많이 진행돼서 사이즈가 커진 파퓰레이션들이 점점 많아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건 이 실험의 이제 NTA 이미지죠.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고 같은 솔트 농도에서 시간을 다르게 했을 때 노출된 시간을 증가시켰을 때도 역시나 애그리게이션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됐고 그거를 NTA로 컨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밀로이드 생성 과정,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실제로 응집이 일어나는 것들을 NTA로 분석이 가능하냐 이런 실험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스탠다드 NTA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인비보는 아니고 인비트로에서 스탠다드를 놓고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응집이 일어나는 걸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0시간대 NTA 분석 결과와 3시간, 6시간, 10시간의 NTA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커진 것들이 점점 커지는 쪽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이동한 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NTA가 프로테인 애그리게이션에 다양한 그 애그리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NTA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슬라이드라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NTA를 이용한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 짧게 EV라고 부르겠습니다. 를 이용한 분석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는 보시다시피 모든 세포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종류의 막 구조물로서 모든 세포들은 EV를 만들어서 분비하게 됩니다. 크게 엔도솜 유래의 엑소솜, 크기는 대략 한 50에서 150나노미터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도 유래한 마이크로베시클,
크기는 한 50에서 1000나노미터로 구성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이 중에서도 엑소솜입니다. 엑소솜은 그 셀 밖으로 분비가 되면 표적세포와 라이간드 리셉터 인터랙션이나 혹은 퓨전 등을 통해서 표적세포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 있던 단백질, 지질 혹은 유전물질을 전달 및 교환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그 일반적인 세포 생리나 기능이나 혹은 질병을 유발하는 병리적 기능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유래한 EV는 엑소솜은 암의 성장이나 전이 혹은 혈관 신생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세포 간 시그널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캔서 등의 질병을 가진 환자의 어떤 혈액, 소변, CSF 등 EV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테인, 단백질 혹은 유전물질, DNA, RNA 혹은 리피드까지, 그래서 리피도미스, 다양한 오믹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엑소솜은 굉장히 미량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엑소솜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마이크로베시클이나 리보프로테인 컴플렉스와 이들을 분리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솔레이션이나 인리치먼트 킷이 현재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전통적으로는 10만 G 이상의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안에 컬럼 안에 PEG 같은 걸 충전해서 거기다 샘플을 로딩해서 엑소솜과 다른 MV들을 사이즈 차이별로 분리하는 그런 사이즈 익스플로전 방법이 또 많이 쓰이고요. 또 하나 조금 이건 키트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폴리머를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과 엑소솜이 섞이면 반응해서 침전시켜서 또 다른 그 마이크로베시클과 분리해주는 이런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드물게는 실제로 그 엑소솜의 그 표면에 발현되는 뭐 CD63이나 혹은 CD81 이거에 안티바디를 붙여가지고 이들과 반응해서 엑소솜만 따로 분리하는 방법도 드물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논문은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엑소솜 분리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폴리머를 기반으로 해서 침전시켜서 하는 키트와 그 엑소솜을 분리하는 키트와 그 다음에 사이즈 익스크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컬럼을 이용해서 그 사이즈별로 엑소솜 프랙션을 얻는 그런 두 가지 키트를 활용해서 실제 그것들이 분리한 다음에 NT를 분석해가지고 얼마나 그 메소드 개발하는 이 키트가 유용한지 대한 논문을 좀 잠깐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메소드를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가장 왼쪽에 있는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메소드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일단은 뭐 이거는 12만 G까지 120분 이상을 돌리게끔 돼 있죠. 실제 30분 동안 또 처음에 돌리고, 근데 지금 이 메소드는 거의 대부분 키트를 이용하게 되면 2-3시간 안에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이 필요하지 않고 테이블탑 센트리퓨게이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지금 혈액과 그 다음에 CSF를 활용해서 이 키트를 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템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 NTA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NTA로 지금 사이즈가 컨센트레이션을 재봤는데 검체별로 재봤는데 CSF를 제외하고는 이제 크게 그 검체별로 이 사이즈 측정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CSF에서는 그 키트 방법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떤 리커버리가 좀 일드가 좀 익소솜 일드가 좀 다르게 나왔죠. 다르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템으로 컨펌을 해봤을 때 그 실제 사이즈 재봤을 때 내가 지금 분석한 NTA로 분석한 이 사이즈가 실제 엑소솜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농축이 되어 있다, 기존에 하기 전보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떤 컨시스턴시, 이 메소드의 컨시스턴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메소드 개발을 할 때 이런 키트를 써서 실험을 할 때도 템까지 분석을 하는 경우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NTA만으로도 그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소드 개발하는 속도나 혹은 효율성이 더 증대될 수가 있고요. 참고로 현 시점에서 엑소솜 분리의 어떤 골든 스탠다드 메소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별로 레커버리나 스페시피스가 다 다르고 같은 방법 내에서도 검체 종류별로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프로토콜이 조금씩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NTA를 이용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메소드 개발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메소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CMI 그 오믹스 특수 공용기기실에 도입돼서 운영 중인 NTA 장비는 사양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마번 페널티칼사의 NS300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10에서 약 1000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있고,
측정 가능한 적정 농도 범위가 약 ml당 10의 7승에서 10의 9승분의 파티클 수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장착된 레이저는 642나노미터 레드 레이저가 장착되어 있고요. 현재는 그 레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반 모드 분석만 가능합니다. 형광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저 소스에 맞는 롱패스 필터나 뭐 시린지 펌프 등의 부품을 구입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사용 가능하고요. 연구자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장비 활용이 더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계속 주시면 형광 모드 분석이나 혹은 추가의 별도의 레이저 모듈을, 그러니까 다른 파장대의 레이저 모듈을 뭐 블루나 그린 같은 다른 파장대 레이저 모듈을 추가 구입 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장비 업그레이드를 신청했을 때 저희가 반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수가 안내입니다. 교육을 받으신 후 의뢰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는 수가가 있고요. 내부 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2만원의 분석 수가가 발생을 하고, 기기 담당자에게 직접 의뢰하시는 경우 이제 내부원 기준 샘플 1개당 시간당이 아니고 샘플 1개당 4만원의 분석 수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4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